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시사 헬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햇을 4월 9일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션 시장이 그 서울의 425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빼고 전부 석권했다. 420대 5를 기록했다. 그렇게 나오죠. 구별로는 2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압구정이나 대치동에서는 90%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20대 남성의 73%가 오세훈을 지지를 했는데 보수화가 아니고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남이라고 그래서 20대 남성의 반란, 취업과 결혼, 집, 죄다 캄캄한 여당의 무능에 질렸다. 그 다음에 내로남불, 위선에 질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월세를 사는데 누구는 돈벼락을 맞는 여러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정의와 공정인가 하는 것에서 2030 시대가 정말 분노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의 이유는 반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당의 참패의 자성도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또 야당의 대선 전략도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공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2030, 40 세대에 완전히 내 집 마련 혹은 결혼, 취업, 사다리 단절 문제, 요약하면 공정 문제와 사다리 단절 문제가 이번 그 보선의 키로 등장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 대선을 앞둔 그 시대 정신, 핵심 가치도 바로 이 공정 문제와 사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층 사다리와 공정 문제, 이것이 중요한 키 핵심 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만이 요건 야건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과 계층 사다리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고 중요한 2030 세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그 의미를 잘 깨우치고 대책을 내놓고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 16일에서 여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5월 2일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부 전원이 사표를 내고 새 얼굴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의 당을 운영할 비대위원장에 역시 친문을 등장해서 친문의 도정환 위원장을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친문 비대위가 또 마련되면서 고개만 숙였지 쇄신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당내에서도 이게 쇄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도 세 문장의 메시지로 민심의 뜻을 수용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정책 변화는 언급이 없다. 부동산 문제도 부패 척결로 다시 얘기를 하고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는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정책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고개는 숙였지만 정책은 안 굽히는 당청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질책은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지금의 LH 사태에서 드러난 지금의 특권 계층에 비리로 보지 않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 청산으로 본 기조를 계속 지키면서 기존의 국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책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고개는 숙이지만은 인적 쇄신과 정책 전환을 하자.
전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선거 전에, 보궐선거 전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사과 또 하고 후회를 또 후회를 하고 또 하고 사과한다는 그런 것이 다 선거를 앞둔 허언이었느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대참패 근무 논의는 문정권 4년 그 자체인데 그래도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차기 총리에 오선 출신의 이미경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경 전 의원이 지금 현재 한국국제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밝히면서 지금 현재 차기 총리와 일부 개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경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여성 운동을 해온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제야 여성 운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위의 정대위죠. 홍보위원장을 지내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게 1987년도에 그 당시에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긴 우리나라 제야의 가장 강력한 단체죠. 여기에 출신하더라도 수많은 국회의원, 장관, 총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경은 한명숙 전 총리와 바로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명숙 총리가 이번 총리를 계속 지금 그 친문에 봉화혈통의 적자로 여기고 있는 좌파들로서는 무오류의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도 계속 다시 재심을 요구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물러났죠. 근데 이번 8.15 특별 3회에 길따기 수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명숙과 이미경 좌파 여성단체 친문의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못 골랐다 하는 이번 그 문제는 이런 그 문재인 4년의 실패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가 경제를 망친 이념에만 매몰된 강남 좌파를 대거 기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를 망친 것은 결국은 우물한 개구리들만 고른 잘못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라도 개각을 마지막 1년 남은 개각에서 캠코더가 아닌 전문가를 좀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전에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의 전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낙연 총리가 총리 대표가 몇 번이나 나와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환 약속을 선거가 끝났지만은 선거에 패배했지만은 책임을 총사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규제를 풀고 징벌적 세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 하는 주문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노동계획을 마지막 1년 남은 그동안 4년 동안 친노조 파퓰리즘 정책을 해와서 우리 경제를 붕괴시켜 왔는데 지금 1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노동계획을 역사에 남는 노동계획을 해야 한다 하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요. 지금 야당의 초선들도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떠나면서 야당 착각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손을 잡고 다시 컴백할 그럴 가능성도 보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다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을 지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냐?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비대위원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당권을 누가 줄 것인가?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에 뭐 자천타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에서 현재 5선 의원의 주호영과 정진석 의원이 있고 권영세 의원이 4선이고 그 다음에 윤영석, 하태경이가 3선이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보면 주호영
정진석, 권영세, 윤영석 사태 그런 데고 있고, 초선 소장파, 강경파 중에서 김웅, 윤희수, 김미애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이런 사람들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당권에 기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알량한 기득권을 다 버리고 획기적으로 외인 확장에 나서야 된다. 지금 현재도 야당은 반쪽 우파죠. 지금 홍준표도 아직도 홍준표라든지 그럼 또 몇몇 사람들 아직도 입당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반쪽 우파를 가지고 되겠느냐. 광화문에서 태극기 시위하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시위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평생 거리 한번 나가보지 않았던 60대, 50대, 70대 심지어는 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문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했는데 이걸 극우라고 해서 배제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획기적인 외인 확장에 나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4월 4.7 보궐선거는 2030 세대의 반란에 유의해야 된다 하면서 정권교체 10년 주기 세대에서 이번에 벗어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내년에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여야가 모두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깊이 성찰해야 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주요한 메시지는 공정하지 못한 문제, 공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로남불하면서 위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한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완전히 붕괴시킨, 집 마련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소위 삼포를 하도록 만든 계층 사다리 붕괴. 불공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중요한 메시지로 대두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깊은 성찰이 있고 대책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정당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정치 입문 기획을 넓혀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전문성 있는 그런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 사실은 본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1600년대 존 로크가 천부 인권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능력 있는, 국정 담당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그야말로 국정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 혁신돼야 된다. 경제는 세계 인류인데 정치는 세계 3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 새로운 지향들은 첫째도 둘째도 도시 경쟁 기구다. 지금 박원순 10년 동안에 서울시의 경쟁력이 추락했거든요. AT 커니의 글로벌 도시보고서에서 2015년 11위였던 서울 경쟁력이 2019년 13위, 지난해에는 17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0년 만에 새로 들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들은 도시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을 획파하고 재산세를 동결하고 10년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그동안에 박원순 전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거의 400여 곳을 해제해버리고 한 4, 50만 채의 주택 공급을 동결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죠. 그 대신 한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한 40여 곳을 지정해가지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역점을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되면서 외면을 받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을 지우고 빨리 재건축,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12곳이 오 시장에게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침천날 정부는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혼자 하는, 지금 현재 오 시장의 앞에 중요한 당장 이슈가 잠실 주공 5단지, 음마 같은 이런 재건축 대장주, 이제 재건축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한강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제, 지금 당장, 우선 첫째 문제가 서울시 의회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고요. 근데 35층 룰을 폐지하려면은 지금 서울시 이해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시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고, 재개발 구역 지정도 시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시의회에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시의회는 거의 그야말로 절대 다수가 현재 여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제 정부에서는 공남회 부총리가 느닷없이 어제 서울시장에 취임하는 어제 아침에 긴급하게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란 걸, 전례 없는 회의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의 일이다,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오시훈 시장이 어제 취임해서 그야말로 재건축, 과거 박원순이 하던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옛날 모습을 그냥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아침에 일찍 오시훈 시장이 출근하는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석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면서 어제 700명으로 올라가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도 한 달 새 182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나면서 비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혈전 부작용이 169명이 나와서 자연 발생률의 4배에 달하는 혈전 문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를 맞는 유럽 28개국 중에 11개국이 연령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영국이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데서는 60세 미만은 접종을 중단했다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도 지금 현재 대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려고 했던 770만 명의 대안이 없다. 현재 상반기에 1150만 명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중에 77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려고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할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맞은 사람도 어쩌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백신 확보에 살을 걸어야 된다, 지금 백신이 곧 경계다 하는데, 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에서 한국에서 백신 지난 두 달 전에 2월 달에 한국에서 백신을 더 구매하려고 하면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속에서 화이자에서 백신을 더 제공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거절을 해서 300만 분만 도입했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한 문제라고, 국민의 생명을 정말 걸고 굉장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백신 요건을 만들어서 해외 여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백신 요건을 만드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분산 신원증명을 만드는 게 좋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을 만드는 게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쪽에 잠깐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업계가 셧다운이 아주 현실화되면서 현대차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요. 지금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도 지금 조 단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아우성인데 웃돈을 줘도 1, 2일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도 생산 중단을 하고 있고 애플까지 맥북이나 아이패드 생산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가지려고 미중 간에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면서 서로 삼성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잘못하면 삼성이 샌드위치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 중심 밸류체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ABC라고 그래서 과거는 이제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동맹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제안하는데 중국 중심의 홍색 공급망과 하게 되면서 삼성과 SK가 LG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정부도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이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 반도체 회사 때리기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칩 설계회사 파이시움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케이던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중국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에 대해서 지동을 건 것처럼 미국이 이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지동을 걸면서 바이든판 화웨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 반도체 테크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중국 이럴 경우에 지금 반도체 법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함할 것인지 그 압박 수요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 또 한국은 또 올레드 핵심 칩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판인데도 한 달 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 지금 이제 전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올레드 구동칩 반도체를 만드는 매그나 칩이 중국계 자본에 매각이 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거의 그냥 전쟁이라고 해도 할 정도로 관여할 정도로 창피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반도체 슈퍼 반도체를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서 미사일에 장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공격하고 하면서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법을 만들고 자금 지원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핵심 기술 올레드 구동칩을 가지고 있는 매그나 칩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좀 이래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증시를 보면 코스피가 어제 좀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1,100억 원 들어오면서 개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지만은 외국인 매수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다우도 지금 올랐는데요. 이거는 어제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물가 상승이 2%가 상당히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하는 어제 발언에 힘입어서 다우와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 연준의 의사라고 보면 새로운 용어 등장했어요. result based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과에 기반한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이 좀 통화 정책을 연구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기내가 다른 건데 통화 정책이 너무 이제 지금 미 연준 의장이 좀 더 비둘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항상 사전적으로 통화 정책의 파급 시작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전망을 하고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리절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한 2%가 상당 기간 안정되는 결과를 보면서 통화 정책을 지금 긴축 규제를 지금 완화 규제를 조금 더 바꾸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버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연준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지금은 당장 통화정책 변경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이 상당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2%가 되고도 안정적으로 2%를 유지할 때까지 통화정책 규제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원래 항상 이번 말이죠. 미국의 그 주식 동향과 한국의 주식 동향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의 35% 정도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이 대부분 다 그 펀드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펀드들이 되게 미국에 얼마, 아시아에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주, 반도체주에 집중 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어제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기아, SK텔레콤, 셀트리온 이런 NC소프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택 공급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쇼티지가 심화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한미 반도체, 유진테크 등등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 4차 유행 조짐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 시장에 회복되는 그런 소식이 오면서 화장품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한 가지 이제 카카오가 오는 15일에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는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과거에 보면 주가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되는데 삼성자 같은 경우도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5일에 액면 분할을 15일에 액면 분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가계가 주식 투자가 83조 원 정도로 가계가 크게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작년에 결국은 코로나로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로 갔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팡이 미국 상장으로 굉장한 그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켓컬리, 아놀자, 두나무, 아티바하고 코이문이라고 하는 바이오 업체들까지 전부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다.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3년까지 호황을 이룰 것이다. 골디락스가 왔다. 골디락스는 물가가 안정적인 속에서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 이걸 우리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도달했다. 왔다. 그래서 2023년까지 호황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을 JP모간 다이먼 회장이 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법인세를 올리는데 미국만 올리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 경기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옐렌 그 재무장관이 제안한 G20이 전부 다 같이 법인세를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참 이게 미국 중심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G20에서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해서 빠르면은 이번 7월 달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7,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또 어제도 1.7%가 올라가고요. 아침에 7,423만 원을까지 올라갔고요. 이더리움도 3% 올라서 지금 이제 아침에 보니까 264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지금 어제는 좀 올랐지만은 일주일 간격으로 보면 조금 이제 하락했는데 어제는 일제히 전부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거꾸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미국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30조까지 달하고 있다. 지금 이게 말이죠. 하루 코스피 거래액이 14조 정도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에 코스피 거래액을 능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30조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외국과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게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암호화폐 투자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사기를 쳤다. 뭐 그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좀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청와대 이호성 정치실장이 경기단체 방문 일정으로 그저께 이제 대한상해를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 경총을 방문하고 중견년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송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중립을 지켜달라 정부가 그런 착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쿠팡에 이어서 이베이나 요기요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플랫폼 빅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쿠팡이 미국 상장에서 100조 원의 몸값을 그야말로 몸값을 등극을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베이나 요기요 같은 그런 플랫폼 쪽에 온라인 플랫폼에 많은 돈이 몰리면서 이제 빅뱅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등이 지금 현재 뭐 쿠팡과 완전히 쿠팡에 100조 원 미국에서 4, 5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배민, 네이버, 쿠팡이 그야말로 완전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조승욱 공정거래위원장 계속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절반의 성공이다. 특히 이제 최근에 통과된 금소법 때문에 새 규제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주담대도 비대면이 대세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면을 하고, 주담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본인 휴대폰으로 공동인증서만으로 3분 만에 대출 심사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히려 펀드에 가입하려면은 대면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뭐 또 녹취를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야, 지금 펀드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판매사인 은행이 100% 보상해야 한다는 길로 계속 그런 금감원의 말도 안 되는 좀 과도한 그런 길로 어,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소비자 보호법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녹취까지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지금 대출은 이렇게 비대면이 대세가 되면서 지금 거의 3분 만에 대출 심사를 완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소법이 그러면은 지금 비대면으로 그야말로 가고 있는 이 대세에 대해서 이 핀테크 대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번에 완전히 청년들이 등을 돌렸죠. 특히 그중에서 청년들의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집을 살려면 20% 정도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80%는 내 돈이 있어야 되도록 하면서 청년들이 정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붕괴시켰다 하는 그런 비난들이 나오면서 지금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가계대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그냥 탁상 행정식으로 그냥 가계대출 규제한다면서 이렇게 하다 규제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그 LTV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20%밖에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재주로 청년들이 여기는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청년들이 갑자기 8억 돈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선거 결과 너무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절망한 청년들의 분노가 쏟아진 것이 투표로 나타나자 바로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 완화를 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언제나 항상 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는 중국 주변 국가들이 비교적 평화로웠어요.
중국 내부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된 다음에는 항상 영토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면서 주변 국가들, 뭐 우리 한국이나 혹은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혹은 티베트, 저 신장, 뭐 몽고 뭐 항상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가 명시적으로는 친중 쿠데타라고 말은 하지 않고 쿠데타 중국 배후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중국의 그 군부대를 미얀마 국경지대에 포진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미얀마 영토 내로 진입했다는 그런 소문도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 내에 일고 있는 그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 확산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얀마가 해상 실크로드 1대1로가 이제 육로가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세력을 공고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쿼드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를 잇는 쿼드를 통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얀마 사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또 한국은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약간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에 균일이 생길 정도로 친중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미얀마 사태, 최근 홍콩 사태, 대만 사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남의 얘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거대한 중국을 대항할 때는 우리 혼자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한미일 동맹의 이러한 지렛대를 이용하고 그걸 힘을 백으로 해서 중국에 대항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관계가 계속 균열이 생기면서 굴욕적인라고 할 수 있는 친중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미얀마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특히 이제 그 이번 선거 결과 그야말로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대 공정과 그다음에 계층이동 사다리 문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서 야당도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공정과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2030, 40에게 제공해 주느냐 하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때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문제, 반도체 전쟁이 한국이 굉장히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 친중 정책과 친미 정책 간의 갈등이 바로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삼성이 초대를 받고 백악관 이번 12일 날 열리는 그 반도체 긴급회의에 초대를 받고 있는데도 이정부 의장 감옥에 두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